여보, 큰일 났어. 우리 복지 혜택 다 날아갈 수도 있대.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정부에서 인공지능으로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다는데. 은행 거래부터 전기요금까지 전부 다 추적한대. 에이, 설마.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아냐. 2025년부터 시스템이 완전 바뀐 거야. 고급차 몰면서 생활비 지원받던 사람도 덜미 잡혔고, 자짜 이혼한 부부는 1,000만 원 넘게 물어내야 한대. 1,000만 원 넘게. 그럼 우리한테도. 맞아. 그래서 지금 즉시 점검해야 해. 모르고 넘어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전 들으신 대화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사회보장 수급자 여러분께 정말 중대한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2025년을 기점으로 복지관리 시스템이 근본부터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과거처럼 나 정도야 괜찮겠지 라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는 더는 버텨낼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이 도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당국이 전례 없는 강도로 실행에 나섰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부터 전체 국민을 망라하는 복지급여 두적절 수령 대대적 점검이 개시되었어요. 이번 점검의 범위와 세밀함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국세 당국, 의료보험관리공단, 각종 금융회사까지 모든 유관 조직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보를 통합 활용하며 빈틈없이 살펴보고 있어요. 단순한 서면, 검토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계좌 입출금 기록은 당연하고 카드 결제 습관, 공공요금 사용 패턴까지 대용량 정보 분석을 통해 수상한 사안들을 선별해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젠 단순한 수입이나 자산 파악을 넘어 진짜 생활 현실까지 철저히 캐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과 동거하는지, 서로 어떤 사이인지, 진짜로 독신 생활을 하는지까지 샅샅이 조사하고 있어요. 허위 주소 이전이나 형식적 혼인, 훼손은 물론이고 표면상으론 갈라섰지만 실제론 함께 지내는 동거 상태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답니다. 실제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말 경악스러워요. 수입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생계보조금을 챙겨가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른 케이스로는 서류상 이혼 후 각각 단독세대로 등록하고선 실제로는 부부가 같이 일하며 둘 다 지원금을 받아먹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바로 시민, 제보와 전력 사용 패턴 추적, 그리고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서였답니다. 당국은 이제 첨단 지능형 시스템과 대량 데이터, 처리 기술을 동원해서 의심스러운 행태를 스스로 포착해내고 있어요. 혼자 산다면서 전기 사용량이 2명 불량이라면, 이혼했다면서 여전히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시각에 카드를 긁는다면, 무소득이라고 하면서 꾸준히 목돈이 들어온다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자동화된 체계에 의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담당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과학기술의 힘으로 밤낮 없이 상시 감시가 가능해진 거예요. 단속의 정확성과 강력함이 이 정도라면 나만큼은 안전할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는 게 슬기로운 판단이에요. 부적절한 수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에요. 솔직하게 신고하고 명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적절 수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지 돈만 되돌려주면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급여를 받았다면 형사, 처벌과 금액 반환이 함께 따라와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2개월 이하 감옥살이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부적절 수급에 최고 5배까지 추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실제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부적절 수급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원래 받은 돈 100만 원에 추가 벌금 500만 원을 더해서 총 600만 원을 돌려줘야 해요. 200만 원을 잘못 받았다면 원금 200만 원에 추가 벌금 1,000만 원,
총 1200만 원이에요. 이게 단순한 실수나 깜박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엄청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생계 지원을 받게 된 상황인데 거기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추가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절벽 끝에 몰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신고하고 투명하게 생활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처벌이 강해진 걸까요? 이유는 명확해요. 정부가 부적절한 수급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서면으로만 확인하거나 가끔 현장 조사 나가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은행, 공공요금 관리기관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얼마나 전기를 사용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모여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아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숨기고 속이고 주소만 바꾸는 가짜 이전 같은 수법은 이제 완전히 통하지 않게 됐어요. 실제 적발 사례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먼저 수입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생계급여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던 50대 남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서 자신의 재산이 아닌 것처럼 꾸몄어요. 하지만 차량 보험료 결제 내역, 주유 패턴, 심지어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결제 사용 기록까지 분석한 결과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어요. 또 다른 사례는 서류상 이혼을 한 40대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갈라섰지만 실제로는 같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각각 단독 가구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 사용량이 두 명분 수준이었고 두 사람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니까 매일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통화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 패턴도 함께 장보고 함께 외식하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숨기고 있던 30대 여성도 있었어요. 겉으로는 무직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매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통났을까요? 택배 발송 기록과 온라인 결제 내역, 그리고 사업자 등록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입금 패턴을 통해서였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봤자 소용없어요. 대용량 데이터 분석과 실거주, 패턴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표면적인 서류나 문서, 그 이상의 실제 생활 패턴이 모두 드러나게 되거든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패턴까지도 찾아내니까 정말로 숨을 곳이 없어진 셈이에요. 특히 요즘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디지털 흔적을 남기는 시대잖아요. 카드 결제, 온라인 쇼핑, 휴대폰 사용, 인터넷 검색, 심지어 이동 경로까지도 기록돼요. 이 모든 정보가 종합적으로 분석되면 그 사람의 실제 생활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있다면 아무리 잘 숨겨도 결국 패턴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혹시 나도 해당되는 게 있나 하는 불안감이 든다면 정말로 지금 즉시 자신의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작은 실수나 애매한 부분도 이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미리 정정하고 투명하게 신고하는 게 나중에 큰 손해를 보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부적절한 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단순한 명의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제도예요.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규모의 부적절한 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한 번에 26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규모 부적절 수급 사례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평균적으로는 50만 원 정도 수준이지만 사진이나 영상, 통장 내역 같은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만 있다면 훨씬 더 큰 액수의 포상금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신고한다고 다 포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신고의 정확성과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서 포상금 액수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따라야 해요.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지 관련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예요.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사진이나 문서 파일도 쉽게 첨부할 수 있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는 것이에요.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면서 상세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대면으로 자세히 상담받고 싶거나 복잡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 유용해요. 하지만 신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본인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해요. 우선 추측이나 소문에 바탕한 신고는 절대 안 돼요. 누구누구가 돈이 많은 것 같더라. 또는 그 집은 뭔가 수상하더라. 같은 막연한 느낌으로는 신고할 수 없어요.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야 해요.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촬영한다거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빼내는 행위는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감정적인 허위 신고도 조심해야 해요. 이웃과 싸웠다고 해서 화풀이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정당한 신고라면 법이 보호해주지만 허위 신고는 오히려 신고자가 처벌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좋은 차 끌고 다니더라. 같은 얘기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해요. 그 차가 정말 그 사람 소유인지 빌린 건 아닌지 가족이나 지인 것을 잠시 사용하는 건 아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보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요. 올바른 신고를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위주로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면 특정 날짜에 특정 장소에서 목격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 또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요. 사진을 찍었다면 언제 어디서 찍은 건지, 통장 내역이 있다면 어떤 경로로 확인한 건지도 분명히 해야 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거에 기반한 정당한 신고만이 실제로 의미가 있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과 증거가 있을 때만 신고하는 것이 본인을 보호하고 제도의 취지에도 맞는 방법이에요. 신고 제도의 목적은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걸러내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소식이에요. 2025년부터 생계지원 수급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됐어요. 부적절한 수급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지만 반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선 생계급여가 상당히 인상됐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3,1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2인 가구는 118만 7,915원까지 가능해요. 이전에 비해서 월 10만 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니까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 정도 인상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주거급여도 대폭 상향 조정됐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는 월세 걱정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요즘 원룸이나 고시원 월세가 보통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 걸 생각하면 주거급여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초연금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단독 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 가구는 53만 5,696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매달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온다면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급여 확대도 큰 변화예요. 본인 부담금이 거의 0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만성질환 치료,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은 이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격 기준 완화예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가로막았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 거예요. 이제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때만 제외되거든요. 웬만한 직장인 자녀가 있어도 부모님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청년 지원도 크게 확대됐어요. 만 30세 미만이면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주거급여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시원에서 알바를 병행하며 힘들게 생활하는 청년들도 이제는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50세 이상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어요. 예를 들어 자녀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모를 지원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장애가 있으면서 50세 이상인 경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등 모두 수급 대상이 될 기회가 훨씬 커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복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전화 상담을 원한다면 129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필수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면 돼요. 소득이나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신청할 때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돼요. 처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승인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늦게 신청해도 손해볼 건 없어요. 혹시 탈락하더라도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요.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자립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부적절한 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력해졌고 환수와 처벌도 철저해졌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공지능과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한 전방위적 감시 시스템이 구축됐고, 적발되면 원금의 5배까지 추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두 번째는 정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실제로 2,6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명확한 증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추측이나 소문에 기반한 신고는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25년부터 복지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확대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문이 열렸다는 점이에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고 청년 지원도 확대됐으며 각종 급여 금액도 상당히 인상됐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긴 셈이에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부적절한 수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당당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정보가 곧 힘인 시대예요. 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내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해요.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놓치는 것 없이 잘 챙기시기 바라요. 정부의 복지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단속은 강화되지만 동시에 정당한 수급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정한 방법으로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특히 기존의 수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혹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작은 실수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지만 자격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2025년 완화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라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판단과 행동만이 여러분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보호할 수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이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은 당당히 받으시면서 동시에 규정은 철저히 지키는 현명함을 보여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함께하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